1945년 4월 중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젤로브 고지의 독일 방어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인리치는 후퇴를 요청했지만 베를린에서는 저항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한편 소련 전차들은 계속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은 불과 70km 거리에 있었고 마치 전선이 아직 먼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정권 내부에서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러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괴벨스는 아무도 항복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슈페어는 남아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도 누가 지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령은 늦게 도착하거나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많은 거리에서는 이미 아무도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제3제국의 마지막 날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복을 입은 시신에게 경례. 1945년 4월 20일 아돌프 히틀러는 56세 생일을 맞아 총리 관저 벙커에 갇혀 있었고 베를린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벨로루시 전선의 대포 소리가 도시 중심부에서도 어렵지 않게 들렸습니다. 소련 포병대는 중심부에서 10km도 채 안 되는 위치에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은 3개의 적군 전선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벙커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억압적이며 거의 의례적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소수의 고위 관리들이 총통에게 인사하기 위해 피난처의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축하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늘어선 손들, 형식적인 몇 마디 인사, 그리고 시선을 거의 마주치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서 있는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병든 노인 같았습니다. 고위 관리들 중에는 괴벨스, 보르만, 데니츠, 카이텔, 요들, 크랩스, 그리고 폴크스 슈투름의 새 사령관 한스 프리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군사 상황에 대해 더 이상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사를 나누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지도가 베를린 함락이 며칠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지상에서는 폭탄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소련 제8근위대의 병력은 오데르 강을 건너 마르찬 지구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T-34 전차는 리텐베르크의 잔해 속을 헤치고 나아갔고 루프트와페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몇 안 되는 부대는 해체되었거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비스툴라 육군 집단은 어떤 안정된 전선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전날 가족을 벙커로 옮겼던 요제프 괴벨스는 생일 의식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인사하기 위해 완벽하게 옷을 차려입은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히틀러는 희미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볼 수 있었던 마지막 가족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얼마 후 히틀러는 개인실에 틀어박혀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의미 없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채우려 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군수부 장관 알베르트 슈페어가 함부르크에서 예고 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레히린으로 특별기를 타고 그곳에서 베를린 중심부까지 비밀 열차를 탔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방문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복하기 전에 모든 기반 시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중단시키기 위해 히틀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슈페어는 그것이 수백만 명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짧고 긴장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산업도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리에서는 노인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폴크스 슈투름이 중심부를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훈련도 받지 못했고 실제 무기도 없었습니다. 일부는 오래된 소총이나 고장난 로켓 발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총을 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뒤집힌 전차, 불에 탄 자동차, 헐거운 벽돌로 만든 바리케이드 뒤에 배치되었습니다. 같은 날 모든 지휘관들에게 끝까지 저항하라는 지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허가 없이 모든 철수는 금지되었습니다.
임시법원은 계속 활동하며 패배주의에 대해 즉결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여러 장교가 가족을 대피시키려 하거나 항복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서쪽으로의 탈출 시도를 막기 위한 검문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북쪽과 서쪽에서 들어오는 보고는 똑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군 병력은 이미 마그데부르크와 라이프치히를 넘어 베를린에서 150km도 차에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지역은 폭격과 통제 불능 상태의 병력 사이를 걸어서 도피하는 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집에 머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히틀러는 중부 집단군 사령관인 하인리치 장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베를린이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유령사단을 재편성하라고 명령했고 연료도 없고 실제 연결도 없는 병력으로 남쪽에서 가상의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밤이 되자 소련 포병대는 포격을 강화했습니다. 티어가르텐, 운터덴 린덴대로 그리고 아날터역 근처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굉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은 터널, 지하실, 벽으로 막힌 통로 등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숨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며칠 동안 물과 정이 없이 지냈습니다. 배급품은 움직이는 트럭에서 무작위로 던져졌습니다. 보급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방어를 책임진 바이트링 장군의 지휘소에서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논의했습니다. 남쪽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갑부대는 파괴되었고 강화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바이트링은 부대를 중앙으로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반역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보고에서 괴벨스는 몇몇 사람들 앞에서 총통은 베를린에 굳건히 계시다. 소련군은 스탈링그라드에서처럼 실패할 것이다. 라는 문구를 읽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듣는 척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 사이의 간극은 물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런 의식 없이 끝났습니다. 벙커에서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2명의 수행원과 함께 말없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불길이 베를린의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련군은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마지막 생일에는 건배도 연설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해, 연기, 그리고 소멸 직전의 도시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지도 속 화살표. 4월 20일은 동부 교회를 끊임없이 강타하는 소련 포병대의 포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6시 제5충격군 부대가 코에니스 부스터 하우젠 도로를 통해 진입했고 9시에는 프리드리스 하인에서 첫 시가전이 발발했습니다. 3시간도 채 안 되어 베를린 방어사령부는 동부 접근로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도시는 공식적으로 고립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총리관저 벙커에서 히틀러는 전환점이 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인리치 장군이 전면적인 파괴를 피하기 위해 병력의 부분적인 철수를 승인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배신이라고 소리쳤고 아무도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지휘부가 붕괴했다고 외쳤습니다. 분노에 찬 그는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그가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실제적인 의미가 없는 계획들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뱅크 휘하의 제12군에게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베를린을 해방시키기 위해 포위망을 뚫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부대는 마그데부르크에서부터 연료도 없고 중포도 없이 퇴각하고 있었고 통신선과도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실행할 수 없는 즉각적인 징역을 요구했습니다. 요들 장군은 한계를 설명하려 했지만 중단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기습 공격이 러시아의 포위망을 깨고 사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련군은 북쪽에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제47군의 병력이 베르나우를 점령하고 판코우로의 접근을 차단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펠 다리들은 퇴각하는 독일군 부대에 의해 폭파되었습니다. 라이니켄도르프로 가는 길은 파괴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교차 사격과 폭발 속에서 걸어서 건너려 했습니다.
베를린 중심부는 어깨에 배낭 하나만 짊어진 차에 도착하는 난민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은 마비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하인리히 힘러는 르베크에 있는 비밀 기지에서 서방 연합국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위해 스웨덴 적십자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등 뒤에서 북부 독일의 부분적인 항복을 가능하게 할 통로를 열고자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영국 정보부에 의해 도청되어 데니츠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내부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괴벨스는 국영 라디오에 특별 방송을 지시했습니다. 베를린이 스탈링그라드처럼 저항할 것이며 모든 건물이 요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뱅크의 방역을 신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전은 아무도 더 이상 믿지 않는 영웅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동부 지역은 연기와 폐허, 시체의 지옥이었습니다. 4월 22일 아침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소련 제3기갑 근위대가 코에페니크에서 남쪽을 통해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오스트크로이츠의 철도 교차점을 장악했습니다. SS 자원 외국인으로 구성된 노르트란트 사단이 징역을 저지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5시간도 차에 안 되어 전멸당했습니다. 전투로 인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피난처에 갇혔습니다. 벙커 안의 지도들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히틀러는 더 이상 일반적인 회의 탁자에서 최고 사령부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자신의 방으로 직접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보르만과 괴벨스와만 이야기했습니다. 통신실은 시간당 300개 이상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대피 요청이나 손실 확인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안도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동안 히틀러는 헬무트 바이트링을 베를린 방어 사령관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그때까지 바이트링은 전술적 후퇴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제 히틀러는 그에게 상의도 없이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그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지도, 고장난 전화기, 분열된 지휘 체계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유일한 수단은 도시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지막 예비 병력이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남은 기갑 부대는 각 구역에 3-4대씩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하루 이상 작전할 예비 부품이나 충분한 연료가 없었습니다. 방어는 가용한 자원으로 조직되었습니다. SS 특공대, 흩어진 보병 부대, 건물에 배치된 일부 저격수, 그리고 수백 명의 히틀러 유겐트 10대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템펠호프 공항에서는 멀리서 연기 기둥과 폭발이 보였습니다. 성 헤드비히 대성당은 간접 사격에 맞았습니다. 역사적인 중심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구급차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들은 밤만 운영되거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영국군이 이미 하노버를 통과했고 미군이 데사우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도에 대한 포위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벙커 안에서 히틀러는 가상의 공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슈타이너가 북쪽에서 방역하고 뱅크가 남쪽에서 그를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 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고 병참적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근거 없는 계획들이었습니다. 순전히 환상이었습니다. 4월 23일 새벽 동안 히틀러의 개인 보좌관 니콜라우스 폰 벨로프 중령은 그의 일기에 그가 그토록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썼습니다. 그는 비서와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가까이 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스처나 논의는 없었습니다. 오직 고립된 지시와 시선을 피하는 눈길만이 있었습니다. 한편 보고서에는 상실된 구역, 붕괴된 진지, 그리고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단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도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지도 위에 화살표로 새로운 징역 경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전쟁은 집무실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23일 베를린은 막다른 골목. 4월 23일은 통신이 완전히 마비된 채 시작되었습니다. 벙커에서는 시간당 400개 이상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지역 사령부로 발송되었지만 대부분 응답이 없었습니다. 작동하는 몇 안 되는 전화기는 실종된 장교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포로가 되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혼돈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전보 시스템 운영자들은 교대 없이 일했습니다.
여러 명이 그날 아침 피로로 쓰러졌습니다. 총리 관저에 영구히 머무르게 된 괴벨스는 베를린의 민간 책임자인 것처럼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재적인 패배주의자를 감지하기 위해 각 구역에 감시단을 조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각 거리 지휘관에게는 지방 공무원에서부터 고발당한 일반 이웃에 이르는 용의자 명단이 주어졌습니다. 지침은 분명했습니다. 즉각적인 감금 또는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24시간도 채 안 되어 200명 이상이 공포 조장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동시에 군사사법 시스템은 관공서 지하에 신속 처리 법원을 설치했습니다. 소령 1명, 서기 1명, 병사 1명이 각 피고인의 운명을 10분도 채 안 되어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은 전투 중 비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같은 건물 옆에서 집행되었습니다. 항소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8명의 병사 그룹이 서면 명령 없이 후퇴했다는 이유로 빌헬름 슈트라세 거리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베를린 내부의 저항은 조정되지 않은 퍼즐 같았습니다. 일부 구역에는 폴크스 슈트룸 그룹이 있었고 다른 구역에는 SS 대대가 있었으며 많은 경우 지휘 혼동으로 인해 서로 충돌했습니다. 도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무정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방공호를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틀링 중장은 티어가르텐 지역에 지휘소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거리가 잔해로 막혀 있었습니다. 3km도 차에 안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는 부하 대부분과 통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전 연락은 몇 분 만에 끊겼습니다. 도시는 명확한 통제선이 없는 전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벙커에서 히틀러는 베르히테스 가덴에서 암호화된 통보를 받았습니다. 헤르만 괴링이 1941년 법령에 따라 총통이 무능력해질 경우 자신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전보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국가 원수로서 행동할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보르만은 메시지를 가로채 이를 내부 쿠데타 시도로 제시했습니다. 분노한 히틀러는 괴링의 모든 직책을 해임하고 즉각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은 몇 분 만에 벙커 전체에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괴링의 메시지를 피할 수 없는 단계로 해석했습니다. 지휘체계는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일부 고위 간부들은 문서를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가족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끝이 다가왔다는 생각은 이미 합의된 것이었습니다. 도시 남부에서 소련군은 템펠호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옛 상업 항공터미널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경납고가 불탔습니다. 시가보병 부대는 건물들을 소탕하기 위해 화염 방사기와 폭발물을 들고 진격했습니다. 독일군은 흩어져 있고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방어선으로 진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날 주거 지역에서 7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은 없었습니다. 많은 소화전이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거리는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연기 때문에 20m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작동하는 구급차는 가장 심한 전투 지점에는 접근을 피했습니다. 일부 부상자들은 손수레나 부서진 자전거로 옮겨졌습니다. 모아비트 지역에서는 열차 대대 잔여 병력으로 임시 저항군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권총과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한 철도 노동자들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6시간 동안 소련군의 진격을 일시적으로 저지했지만 해질녘에 전멸했습니다. 지휘관들은 그들의 전멸이 보고될 때까지 그 작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가우라이터들이 지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메라니아, 작센, 튀링겐의 지역 지도자들은 통보 없이 직위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일부는 영국군이 점령한 지역으로 넘어가려 서쪽으로 도피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자신의 병력에 의해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행정체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고립된 방식으로 종종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내려졌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에바 브라운은 남아있는 여성 직원들과 함께 개인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찾을 수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딱딱한 빵, 통조림, 그리고 2병의 와인이었습니다. 연기와 땅의 흔들림 속에서도 억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총체적인 붕괴 속에 어처구니 없는 거품 같았습니다. 괴벨스는 지하방에서 즉흥 연설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는 독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에 있으며 마지막 탄알까지 저항할 것이고 적들은 승리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폭발음의 메아리가 그의 목소리를 여러 번 끊었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보급 담당 직원이 비축물과 문서들을 파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베를린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로는 끊겼고 기차는 멈췄고 비행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오직 폐허, 작은 전투 지점, 그리고 방향을 잃은 도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탈출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견디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힘러가 은밀히 항복하려 했던 날, 4월 24일 아침은 란트베어 운해서의 첫 교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면으로 진격하던 소련군은 도시 회랑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3군과 제5충격군 부대는 건물 내부 전투를 위해 훈련된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마다 계단에 수류탄을 던지고 강화된 입구를 폭파하고 화염 방사기로 지하실을 불태웠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거리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각 블록을 방 하나하나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놀렌도르프 플라츠에서 교전이 보고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제11SS 노르트란트 부대 일부가 작세노프 호텔에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교차 사격으로 세 블록이 파괴되었습니다. 소련 전차가 뒤뜰로 들어와 부엌에 직접 사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물도 공기도 없이 지하실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북부 시골집에서 힘러는 영국 대표들과 연결된 스웨덴 특사와 만났습니다. 그는 독일 북부 통제를 대가로 부분적인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를 소련군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제시하려 했습니다.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스웨덴으로 보내졌습니다. 영국군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협상 정보는 이중 간첩을 통해 베를린에 전달되었습니다. 보르만은 이 소식을 듣고 히틀러에게 손으로 쓴 쪽지를 건넸습니다. 히틀러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 후에야 그는 힘러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그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체포 명령도 내려졌지만 아무도 이를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슈페어는 주요 제국 건물들을 마지막으로 순회했습니다. 그는 중앙 난방 시스템의 보일러가 폭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수부에서 레어터역까지 갔습니다. 중견 지휘관들과의 회의에서 그는 기반시설 파괴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병들고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전쟁위원회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지멘스 슈타트의 공장 3곳이 폭파되었습니다. 미테와 크로이츠베르크에서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운하 가장자리를 따라 진격했고 독일군은 지하철 터널을 이동 경로로 사용했습니다. 플랫폼, 계단, 환기구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총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벽은 그을음과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전투원들과 뒤섞였습니다. 아무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츠플라츠역에서 소련군 한 개 여단이 8시간 동안 교차 사격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U8호선으로 출구를 폭파하려 했지만 터널 붕괴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비상 통로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이 전투로 양측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상에는 시신들이 길모퉁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벙커에서 히틀러는 이제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회의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열렸습니다. 불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발전기는 고장났습니다.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복도에서 잠을 잤습니다. 괴벨스는 민간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감시하고 잔해를 치우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신고하기 위해 동네 방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직 SS 수중에 있는 거리에는 이동식 인쇄기로 유인물이 인쇄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지침은 분명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응급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물품 없이 일했습니다. 전기도 없었습니다. 마취 없이 절단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붕대는 빨아서 다시 사용했습니다.
프리드리히슈트라세 병원에서는 하루 만에 400명 이상의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붕괴 사고로 깔린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었습니다. 건물은 3번 폭격을 맞아 지하실에서만 운영되었습니다. 4월 25일 밤 소련군이 아날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포츠다머 플라츠로 전개했고 그곳에는 총리 관저로 가는 길목을 방어하는 독일군이 있었습니다. 폭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창문이 터지고 거리마다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베를린은 이미 불의 회랑이었습니다. 그 시간 하인리치 장군은 비스툴라 육군 집단 사령관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자살적인 방역을 시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해임되었습니다. 그를 쿠르트 스튜덴트가 대신했지만 그는 결코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는 무너졌습니다. 명령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선은 끊겼습니다. 무정이는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말 소련군의 포위망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동쪽, 남쪽, 북쪽에서 기갑 부대들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2km도 차이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헐거운 바리케이드, 총알 없는 저격수,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잔해 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전략도 지휘도 조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돈, 불, 그리고 본능적으로 총을 쏘는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포츠다머 플라츠 분기점. 새벽 6시 포츠다머 플라츠 교차로는 시가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소련 제8근위대 병력이 아날터, 반호프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티어가르텐을 따라 진격했습니다. 방어선은 SS 잔당, 히틀러 유겐트의 10대 몇 명, 그리고 반쯤 무너진 건물에 배치된 사수들에게 국한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총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알은 벽 전체를 강타했고 포탄은 멈추기 전까지 여러 벽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소련군 분대 하나가 낡은 선전 포스터가 붙어있는 버려진 영화관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뒤쪽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에스플라나데 호텔 발코니에서 기관총 사수들이 그들을 사냥했습니다. T-34 전차 2대가 거리로 들어와 멈추지 않고 발포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교차로는 먼지와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소련군 부대가 빌헬름 슈트라세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부 지구를 부분적으로 포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벙커가 직접 포병 사격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복합 단지 내의 모든 이동은 지하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괴벨스는 미리 녹음된 방송을 공공 스피커로 재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승리는 희생에 있다거나 베를린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문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스피커가 고장났고 작동하는 몇 안 되는 스피커도 폭발음 때문에 묻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팀은 휴대용 발전기를 연결하여 계속 작동시키려 했습니다. 한편 보르만은 벙커 내부를 재정비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내보내고 모든 문서를 중앙 집중화하며 유포되어서는 안 되는 서류들을 파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정은 동시에 서명되었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같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화는 이미 바뀐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울렸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히틀러 유겐트의 한 무리가 라이프치 거슈트라세 근처의 진지를 탈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14세에서 16세 사이의 14명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수류탄과 녹슨 소총으로 공격했습니다. 기관총 하나를 쓰러뜨렸지만 포위당했습니다. 단 2명만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폐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록도 매장도 없었습니다. 샤리테 병원에서는 폭탄 공격으로 2층이 무너졌습니다. 수술실은 손전등이나 양초를 켜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복도는 피가 섞인 물로 넘쳐 흘렀습니다. 간호사들은 막힌 계단을 통해 부상자들을 옮겼습니다. 병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서진 문, 판자 또는 의자를 사용했습니다. 지하철 터널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U2호선과 U6호선을 사용하여 지하로 이동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중 한 번의 출격에서 그들은 벨레 알리안스 다리 근처에서 소련군 장갑차 한 대를 파괴했습니다. 방역으로 입구가 폭발했습니다. 수백 명이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쇠네베르크에서는 주민들이 건물 단위로 조직되었습니다. 요리, 감시, 청소를 위한 교대 근무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병과 못으로 폭발물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낡은 매트리스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물 한 통은 20명이 사용했습니다.
남은 음식은 찌그러진 통조림, 곰팡이 핀빵, 그리고 재를 넣고 끓인 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탈출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토프 공항은 그날 새벽 폭격으로 마지막 연락기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조울로기셔 가르텐 역에서는 철로가 녹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몇 시간 더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주코프는 자신의 지휘소에서 남쪽에서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 더 많은 증원군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보병사단과 신선한 포병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지도는 몇 시간마다 붉은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점령되지 않은 곳은 총리 관저, 벙커, 그리고 중심부의 몇몇 건물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누가 옆집에 사는지 몰랐을 때 4월 27일 아침 베를린 중심부의 전력망을 무너뜨리는 일련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포탄 하나가 인발리덴 슈트라세의 변전소를 강타했습니다. 도시는 암흑에 잠겼습니다. 라디오는 방송을 멈췄고 전화는 먹통이 되었으며 심지어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교전 중인 부대들 사이에서도 통신이 끊겼습니다. 베를린은 고립된 구역으로 나뉘어 아무것도 조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독일 지휘부는 전령들을 이용해 계속 작전하려 했습니다. 경험 없는 병사들이 피 묻거나 찢어진 종이를 들고 잔해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알아볼 수 없는 거리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웃 부대가 아직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전 중반 소련 제3전차 근위대가 슈피텔 마르크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밑에 지구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운하 북쪽의 저항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박격포탄 충격에 벽이 흔들렸습니다. 여러 구역에서 병사들은 죽은 말들로 몸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시체를 묻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난처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 채 그룹별로 나누었습니다. 프렌츠라우어 베르크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옆 건물로 통하는 벽을 부수고 화염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모든 입구는 함정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몰트케 다리에서는 독일군 한 무리가 서쪽으로 후퇴하려 했습니다. 다리는 반쯤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뒤틀린 금속 조각만이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소련 포병대가 그들을 감지하고 발포했습니다. 여러 시체가 들보 사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어서 겨우 되돌아왔습니다. 벙커 안에서는 모두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또 다른 패배, 전선의 또 다른 공백을 알렸습니다. 더 이상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식사는 마른 비스킷, 강제로 딴 통조림, 시큼한 와인이었습니다. 일부는 아무 데서나 잠을 잤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틀어박혔습니다. 일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 일했습니다. 여성 직원들은 벙커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임시 저장고에서 양동이에 물을 길어와 걸레와 물을 사용했습니다. 얼마가 남아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부는 결코 나가지 못할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이들은 무엇이든 있는 곳의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밖에서는 전투가 더 이상 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련군은 내부 벽을 뚫고 층마다 징역했습니다. 모든 구석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소총을 든 노인, 수류탄을 든 소년, 창문에서 총을 쏘는 여인이었습니다. 전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전히 총성이 울리는 지역들만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간인 복장을 한 전령들을 통해 더 많은 팸플릿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여전히 지휘 중이며 방역이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짓말임을 알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반복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SS, 무장 민간인 또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딩에서는 민간인들이 두 개의 폐허 사이에서 직접적인 사격 아래 보호 없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른 채 탄약을 손에서 손으로 옮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일부는 탈출하려 했지만 다음 모퉁이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더 이상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게준트브룬넨 근처의 텅 빈 벽돌 공장에서 독일군 소대 하나가 더 이상 전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대장은 그들을 불복종죄로 고발하고 즉결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2시간 후 3명이 화물 운반장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나머지는 입을 열지 않고 다시 진지로 돌아갔습니다. 슈프레 강가에서는 소련군이 새로운 포병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곳에서 20분마다 정부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일부 건물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흔들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거리는 매번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많은 이들이 젖은 천을 얼굴에 묶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베를린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서로 연결되지 않은 흩어진 조각들일 뿐이었고 누구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습니다. 라디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발소리는 그곳이 마지막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라이히가 내부에서 무너졌을 때 4월 28일 아침은 벙커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복도는 소음과 빠른 발소리, 끊기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일찍 통신 장교 중 한 명이 보르만에게 가로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스웨덴 라디오 방송에서 하인리히 힘러가 적 대표들과 접촉했다고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었습니다. 그가 북독일의 항복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보르만은 히틀러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내용을 순화하지 않았습니다. 힘러가 제국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연합군과 협상하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인 척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벽에 던지고 힘러와 그의 측근들을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힘러의 벙커 연락책인 페겔라인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여 나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괴벨스와 보르만은 혼란을 틈타 내부 통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라디오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들이 승인한 메시지만 전송이 허용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정보를 보내려는 모든 시도는 사보타주로 처벌되었습니다. 한 오퍼레이터는 갇힌 부대에 구호 메시지를 재전송하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상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이미 소련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박격포 사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의 모든 반격 시도는 교차 사격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접근로는 수톤의 잔해로 막혔습니다. 남아있는 독일 병사들은 부서진 기둥, 침수된 복도, 시신 더미 사이를 이동했습니다. 붉은 깃발은 아직 개양되지 않았지만 건물은 이미 출구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도시의 다른 구역에서는 폴크스슈트름이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많은 전투원들은 헬멧이나 부츠 없이 임시 변통으로 만든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목재 창문에서 제1차 세계대전 시대의 소총으로 발포했습니다. 일부는 총을 장전하는 법조차 거의 몰랐습니다. 알렉산더 플라츠 한 모퉁이에서는 엽총으로 무장한 제빵사 무리가 3시간 동안 저항했습니다.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 동네에서는 이미 물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를 사용하여 빗물을 모으거나 저장된 얼음을 녹였습니다. 화장실은 마비되었습니다. 많은 피난처에서는 부패한 냄새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시신들은 마당으로 끌려가 천으로 덮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비상 서비스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자원은 부상당한 장교나 문서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란트베어 운에서는 소련군 부대 하나가 임시 다리를 건너려 했습니다. 널빤지 아래 숨겨진 지뢰가 다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시신들은 기관총 사격 속에서 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사들은 보트, 통나무, 파편 속을 헤엄쳐 갈 수 있는 곳으로 계속 건너갔습니다. 매 미터를 점령하는데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시는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벙커에서는 페겔라인 신문이 짧고 잔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가고 싶다고 반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힘러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그가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4월 28일 오후 중반 내부 전화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폭격으로 전력선 하나가 끊어져 여러 지하시설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은 휴대용 무정이 몇 대만 남았습니다. 그 무정이들은 좌표를 보내거나 엄호 사격을 요청하는 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수동으로 암호화되었습니다. 암호키는 매시간 바뀌었지만 많은 이들이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부대들이 실수로 아군에게 총을 쏘는 일이 흔했습니다. 프리드리히 슈트라세 구역에서는 포병 공격으로 건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6층이 카드탑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민간인과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먼지는 5블록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모른 채 두 손을 들고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는 더 이상 깃발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을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모아비트 지역부터 티어가르텐 공원까지 총성이 들렸습니다. 전선은 없었고 오직 총격 지점, 빠른 발소리, 비명뿐이었습니다. 소련군은 확성기를 이용해 항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는 자들에게는 공정한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시의 다른 끝에서는 독일군 전체 부대가 일괄적으로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무장 해제된 후 참호를 파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설명 없이 다시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불타는 건물 옥상에서 독일 병사 하나가 부러진 총검에 흰 천을 묶어 신호로 내걸었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기관총 사격이 그를 예고 없이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비명도 없이 뒤로 쓰러졌고 천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처럼 금속 막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시간 베를린에서는 항복이 더 이상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실과 폐허. 4월 29일은 하늘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연기로 너무 덮여 새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에 비친 폐허의 색조가 약간 변하는 것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연기, 불,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걷지 않고 기어다니거나 비틀거리거나 기어서 몇 시간이라도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구석을 찾았습니다. 지하실은 평행 도시가 되었습니다. 각 지하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일부는 붕괴 후에 갇혔고 다른 이들은 그곳을 영구적인 피난처로 선택했습니다. 벽을 흔드는 둔한 비명소리, 머리 위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촛불은 얼마 남지 않은 공기를 소비했습니다. 넝마 위에서 잠든 아이들과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벙커에서는 일상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식사는 알루미늄 쟁반에 담겨왔는데 종종 차갑거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반복적이었습니다. 아무런 개선도 없고 오직 후퇴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히틀러는 그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나중에 사용할 지침이 담긴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 몇 분 동안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고 그날 내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격렬한 전투는 이미 국회의사당과 총리관저구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소련 보병대는 틈새, 하수구, 측면 통로로 진입했습니다. 모든 방이 전쟁터였습니다. 독일군은 함정 폭발물 케이블, 지뢰를 설치했습니다. 확보된 각 층은 몇 분 후에 다시 빼앗겼습니다. 명확한 전선은 없었습니다. 오직 소음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병원 상황은 비인간적이었습니다.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에서는 한 간호사가 60시간 동안 잠 못 자고 일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료 건물의 절반이 대피되었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건물들은 불도 약도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차가운 바닥에 열린 상처를 입은 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벙커에서는 보르만은 계속해서 문서 파기를 감독했습니다. 그들은 휴대용 난로에서 서류를 태우고 나중에 파기하기 위해 파일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환기구로 불꽃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구에게든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썼다가 나중에 찢어버렸습니다. 쇠네바이데의 낡은 학교에서 독일군 한 무리가 기관총과 몇 시간 동안 충분한 탄약을 가지고 참회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들은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저항했습니다. 벽은 바깥쪽으로 폭발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여러 민간인들이 붕괴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전투원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벽돌 사이에서 다리만 보였습니다. 소련 병사들은 반쯤 무너진 건물의 진지를 구축하고 부서진 가구를 방어벽으로 사용했으며 유리 없는 창문에서 사격했습니다. 그날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독일군이 탈출하거나 병력을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철 터널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U6호선에는 여러 구간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주요 진입로를 폭파했습니다. 한분교의 사고로 전투 중이 아닌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물원, 즉 남아있는 동물원에는 여러 동물이 풀려나 있었습니다. 한 곰은 접근하는 것을 보고 독일 순찰대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원숭이들은 며칠 전에 먹이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수족관은 말라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곳을 관측 지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준하고 발포하고 후퇴했습니다. 벽에는 분필로 새겨진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날짜, 저주들이었습니다. 오후 동안 소련 병사 한 무리가 버려진 라디오 방송국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베를린 중심부에 임박한 함락을 알리는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벙커에서 가로채졌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괴벨스는 비서들에게 선전 문구를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영웅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략자들이 매 미터를 피로 값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은 용기의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쓰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의 기계적인 반영일 뿐이었습니다. 아날터 바노프 기차역에서는 독일군 부대 하나가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급품으로 가득 찬 열차를 폭파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폭발물을 설치하지 못했고 부른 열차의 일부만 태웠습니다. 소련군은 몇 시간 후에 진입하여 문서, 지도, 무기를 회수했습니다. 대부분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U6호선과 U2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소련군 돌격부대 하나가 반쯤 무너진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뒤집힌 객차, 휘어진 선로, 연기 나는 케이블 잔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측면 진입로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녹슨 손전등으로 길을 밝히고 누군가 탄약 상자에 그려놓은 손으로 그린 지도를 따라 100m 이상 웅크린 채 전진했습니다. 갈림길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벽에 아카이브라고 적힌 열린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들어섰고 쓰러진 책장, 부서진 가구, 그리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수천 장의 서류가 있는 직사각형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시립기록 보관소로 사용되었던 지하 도서관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불에 탄 책 더미 사이를 걸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반쯤 부서진 나무 책상 옆에 한때 독서대였던 것에 용접된 철제 받침대 위에 대전차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장비에서 회수한 부품으로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SS 제복을 입은 시체 두구가 잠든 것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분대장은 수첩을 꺼내 위치를 기록하고 빨간 분필로 벽에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줄지어 나갔고 모든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남겨두었습니다. 밖에서는 U2호선이 폭격 아래 계속 흔들렸습니다. 진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터널, 케이블, 폐허 사이에 묻힌 또 다른 방을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아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소리는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새벽 5시 4월 30일의 굉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련 전차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주둔하며 끊임없이 발포했습니다. 파사드는 더 이상 구멍투성이의 벽에 불과했습니다. 안에서는 독일 병사들이 기둥 잔해나 잔해 틈새에서 계속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명령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각 그룹은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방어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는 입구가 부서진 가구, 가로놓인 책상, 못 박힌 낡은 서류 캐비닛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벙커로 내려가는 계단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임시 변통으로 붕대를 감았고 다른 이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더러운 종이를 든 전령들과 오지 않는 지시를 기다리는 타이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정원이 파괴되었습니다. 깨끗한 길은 없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뒤로 남겨졌고 소련군은 건물 하나하나씩 계속 진격했습니다. 모든 집은 붉은 분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글자로, 때로는 욕설로, 때로는 이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모든 상징은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지하철 터널에서는 독일 병사 한 무리가 전차 부품으로 즉흥적으로 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환기구를 통해 거리로 발포했습니다. 그것은 징역을 몇 분 늦추는데 겨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입구로 불을 던져 응답했습니다. 지하실에서는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나갈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갇혔고 다른 이들은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여러 건물에서 생존자들은 목탄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것이 모두 죽었을 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밑에 지역에서는 히틀러 유겐트의 아이들이 대포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15세 미만이었습니다. 저격병이 그들을 보았고 몇 분 후에는 그 모퉁이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닫혔습니다. 벙커에서는 더 이상 서면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속삭여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부는 낡은 타자기로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구체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방향 없이 움직였습니다. 괴벨스와 그의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딸들은 잠들었거나 진정제를 맞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물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소련군이 이미 티어가르텐 공원을 장악했습니다. 총리 관저 지붕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막기 위해 기관총을 설치했습니다. 독일 전차 한 대가 옆거리로 나와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폭발했습니다. 연기가 모든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옛 항공성 건물에는 몇몇 방어 병력이 남아있었고 그들은 케이블과 폭발물로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소련군이 진입했을 때 몇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아직 남아있던 민간인들은 숨어야 할지 나가야 할지 더 이상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흰 천을 걸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도움을 받을지 총알을 맞을지 모른 채 손을 들었습니다. 명확한 규칙은 없었습니다. 슈타트미테 역에서는 독일군 부대 하나가 총 한 발 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프리드리히 슈트라세로 줄지어 끌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문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패배한 병사들을 보는 것이 이제 풍경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4월 30일 밤 하늘은 완전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질녘이 아니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모든 것이 온도를 높였습니다. 일부는 열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팔트가 녹고 파이프가 터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총리 관저 뒤편에서 소련군은 시멘트 자루로 봉인된 방을 폭발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널려있는 서류들, 뒤집힌 가구들, 마른 피로 얼룩진 지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대의 전화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한 대씩 또 한 대씩.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몇 초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그들 중 한 명이 붉은 분필로 표시를 그렸습니다. 자콘체노, 끝났다. 5월 1일 12시 17분이었습니다. 함성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연기와 표시된 벽만 있었습니다. 5월 2일 1945년 열흘간의 교차 사격, 무너진 건물들, 방향 없이 지하실에서 지하실로 이어지던 발걸음 끝에 소련 병사 한 무리가 국회의사당 폐허에 도착하여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부서진 파사들을 기어올랐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부러진 벽돌, 매달린 전선, 신선한 폭발 흔적 사이로 깃발을 박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멈춰서서 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일부 민간인들이 여전히 매트리스나 끌어온 가구 뒤에 숨어 있었고
다른 이들은 들리는 소리가 끝인지 또 다른 공격의 시작인지 모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텅 빈 창문과 부유하는 먼지로 가득 찬 복도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편도 발표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신, 잔해, 그리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두꺼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들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이 결코 선택하지 않은 전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갇힌 채, 그리고 항복하지 않고 그저 꺼져버린 도시와 함께 말입니다.